예, 이제 이어서 우리 3교시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내용은 우리 교재 215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9장 사회복지서비스법 3 9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점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3조 1호는 정신질환자를 3조 1호에 보면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질환자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약물 중독, 기타 정신병적 정신질환자를 가진 자로,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인 풍요는 육체적 질병보다는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의 증가와 같은 정신적 질환 문제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4조 정신보건 욕구 자체가 법에 보면은 법에 우리가 법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므로 실제 조사나 정신보건 사업 계획의 수립 등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의 의무로. 그래서 의미 또는 의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 토대로서 기본 이념은 헌법 제10조의 근거를 두고 있대요. 인간으로서 모든 그 10조의 근거를 두는데 또 제2조에 인간으로서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 대우의 금지 등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이런 식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같은 것들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존엄과 가치 보장. 그 다음에 최적의 치료. 또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차별금지. 다른 법에서도 나온 거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차별금지. 또 미성년자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특별히 치료, 보험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성년자 특별 보호 교육.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또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 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아무리 정신건강 증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환자라 할지라도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결정권.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입법 배경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초기.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1980년대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정신보건법에 대한 관심과 재정 유지는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재정의 어려움도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1984년에 정신질환 관리 종합대책 수립이 되고 8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지연이 되고 92년 11월 수정한 다음에 95년 정신보건법 전문이 제정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95년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죠.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에 개정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정신보건법이라고 우리가 배워서 정신보건법이 따로 책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이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명칭이 너무 길어졌죠. 저는 이렇게 법의 명칭이 긴 게 사실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국민 5조를 보면은 전 국민의 이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들도 담고 있는 거죠. 이제는 사실은 이게 정신질환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이니까 전 국민의 정신질환 질환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은 정신건강 증진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5조에. 정신건강 증진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로 규정. 우리는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는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하고 또 정신건강 주간으로도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의 주로도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법에서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공휴일이라든가 법정 지정일들은 다 법에서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쉬는 빨간 날만 기억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날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또 16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는데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설치한다는 거죠. 뇌신경과학에 관한 연구라든가 정신질환 치료, 재활에 의한 중개 임상 연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중앙에 이제 국가에서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 통계 수집, 분석 및 제공, 또 정신건강 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종사자 훈련, 국가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가 정신건강 정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지원까지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에 대한 이제 자격도 예전에 정신보건법에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정신보건 전문 요원 자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보건 전문 요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신, 건강, 임상, 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및 정신건강, 우리가 관련 있는 게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자라든가 정신 이런 쪽에 건강증진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나중에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별도의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이제 우리가 1년간의 그러니까 밑에서 실습을 해야 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는 데에서, 예전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였는데 지금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좀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면서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건강사회복지사로. 그래서 실습을 해야 되고 후에 시험을 봐야 돼요.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실습을 하고 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우나 여러 가지들도 더 좋겠지만은 그만큼 또 한 번에 더 과정을 거쳐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설치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규정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를 보면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설치에 대하여 또 정신보건 향상을 위하여 정신보건 연구기관의 설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정신보건 연구기관 설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정신보건시설의 평가에 대하여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에도 사업법에 대한 그 의료기관 인증도 따라야 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부분도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또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요양시설. 요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생활시설인 거죠. 예. 또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설치 운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생활시설이고, 재활훈련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 취업, 여가, 문화, 사회참여,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죠. 그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자신의 능력 활용을 위해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과 평생교육 지원, 그리고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 지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적으로도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 등 통합 지원, 또 자립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벌칙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모든 법에는 나와 있고요. 이 정도로 우리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22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9장의 마지막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이란 보안처분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제도로서 영미법계에서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제도에서 발전했다는 거죠. 이것을 대륙법계에서 집행유예를 기초로 한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호관찰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보호관찰 중이다, 이런 식으로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때 보호관찰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의 의미는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 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호관찰을 하는 중에 보호관찰 처분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 수강,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이 좀 길죠? 결국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도 말을 좀 길게 작성을 하고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법의 의미 자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재범 방지를 하고 또 사회 내 처우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회 복귀를 결국 처우를 통해서 사회 복귀를 돕고 또 범죄 예방 활동,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이 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조에 이런 내용들을 법 1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제2조에 규정된 법들 중에서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조항을 가지고 있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법들 중에서는 이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조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보호관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범죄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관찰 관련된 규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거죠. 사회 복귀, 이들의 처우를 위해서 사회 복귀를 하고 재범을 범죄 예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학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가해자의 인권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인권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좀 반대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처벌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가해자들,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화가 도시화가 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 얘기는 다 비슷하죠. 1982년 보호관찰제도 연구반을 만들어 83년에 보호관찰법 요강을 작성하고, 그래서 84년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88년에 보호관찰법을 추가로 제정했다는 거죠. 88년에 보호관찰법. 또 95년 제2차 개정 시기에 두 법을 통합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95년에 이제 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95년도 개정이 되고 96년 개정을 하고 2018년 결국은 개정을 통해 현재 전문의 이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입법 배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연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지,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 연역을 다 외운다, 이건 사실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비스법 각각의 개별 서비스법들을 좀 보면서 각각 개별 법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최대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사법고시를 볼 것도 아니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보호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대요. 제3조에 보호 대상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보호관찰 대상자인 거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또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다 보호관찰이 조건이에요.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집행을 유예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또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임시퇴원. 또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또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본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다 기본적인 건 알겠지만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좀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형을 집행하는 것을 미루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하는 제도로서 별다른 그 사고가 없다라고 하면은 형의 어떤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 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뭐 2년 했다, 3년 했다. 그러면은 3년 동안에 사고가 없다라고 하면 이 형을 받은 것을 없애주는 거죠. 선고유예는 이 유죄 판단 여부를, 얘는 이미 집행유예는 잘못 인정받은 거예요. 선고유예는 이 죄에 대한 판단 여부를 미루는 거예요. 좀 죄가 경미하고 가벼운 죄라고 해서 이거 판단을 좀 미루는, 그래서 그 미루는 동안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선고유예,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죠. 가석방, 임시퇴원 이런 것들은 임시로 가석방을 하는 형태고요. 이 안에 보호관찰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나 가석방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관들이 항상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보호관찰관들이 보고 이들이 그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대부분 집행유예 기간이나 선고유예 기간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럴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애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라든가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직 제공, 주거, 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는 거고요. 갱생보호라는 걸 따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호관찰 심의위원회라는 것들을 설치해서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거죠. 임시퇴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소 제15조에는 보호관찰소 사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 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 예방활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호관찰관에 대해서도 형사정책학, 행역학, 범죄학, 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가 보호관찰관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또 보호관찰 기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데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또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유예기간 동안, 다만 법원의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 이런 식으로 임시퇴원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법에서 이 정의를 기간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외에는 여러분들 다 나머지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만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런 대상자들을 우리가
보호관찰이라는 걸 조건으로 이런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 법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논의사항들은 우리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